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한적한 시골 동네에 버려진 폐가. 나는 경상북도의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 근처에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폐가가 하나 있었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소꿉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가버렸고 그 뒤로 폐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폐가는 한 달도 되지 않아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곧잘 비밀스러운 장난이 행해지곤 했다. 동네 아이들은 산에서 개구리를 잡아와서 흥신 괴롭힌 후에 그 시체를 버려두고 가기도 했고, 나이든 형들은 아버지의 술을 훔쳐와서 몰래 마시기도 했고 담배도 피곤 했다. 하루는 고양이의 시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아마도 쥐약을 먹고 죽은 듯 했다. 아무튼 나의 기억으로는 그 집에선 언제나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구더기가 들끓었다.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동네 아이들이 발길을 끄는 이후에도 나는 그 집을 곧잘 들락거렸다. 그 집에 있다 보면 소꿉친구와 유난히 나에게 잘해주셨던 친구의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평온한 기분이 들었고 그러한 기분이 자꾸만 나를 그 집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초등학교가 파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집에 가서 구더기를 가지고 놀았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로 쿡쿡 찔러가면서 놀다가 나중에는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물컹거리는 느낌을 즐겼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 어떠한 저항의 도구도 없이 맨살로 대응하고 있는 구더기를 만지고 있자면 왠지 내가 엄청나게 강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그런 우월감이 약간의 중독성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친구 책상에 급식 우유를 쏟았다는 이유로 싸움이 붙었다가 흠씬 두들겨 맞았다. 작은 상처들과 지저분하게 남은 고피 자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니 왠지 눈물이 나고 분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 문득 폐가가 떠올랐고 구더기들과 놀고 있으면 마음이 좀 안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게 폐가로 향하는 작은 샛길로 불길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폐가에 도착하자 수많은 구더기들이 나를 반기는 듯 온몸을 비틀어대고 있었다. 그래, 이 착한 것들. 나는 그중 가장 토실토실하게 살찐 애를 하나 잡아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만지면 만질수록 구더기는 온몸으로 비폭력 무저항을 실천하며 나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갑자기 오늘 싸웠던 친구 얼굴이 생각났다. 정말 화나는 녀석이었다. 자기 자리에 우유 좀 쏟았다고 갑자기 상욕을 하면서 주먹을 날리다니. 난데없이 공격당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녀석이었는데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들며 손에 힘이 들어가 버렸다. 주위가 너무 적막해서일까? 마치 비명이라도 지르는 듯 예상외로 큰 소리를 내며 구더기는 사방으로 온몸에 체액을 뿜어내었고 분노로 이를 갈고 있던 나의 입속으로도 체액의 일부가 튀어버렸다. 무의식적으로 침을 뱉어내며 내 몸은 최선을 다해 이물질에 대한 방어 기제를 작동했지만 입안에 남아있는 찝찝한 잔 맛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약간 비릿하면서도 뭐랄까 지린내처럼 찝찝하기도 하고 장미향 비슷한 냄새가. 나는 본능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구더기 체액의 시식에 대한 느낌을 정리하고 있었다. 희한하게도 진짜로 꽃냄새 비슷한 것이 났다. 나는 이상하게도 갑자기 아늑하면서도 우울한 기분이 들어 폐가를 뛰쳐나왔고 한동안 그 근처로 가지 않게 되어버렸던 것 같다. 나의 어머니는 7살 때 집을 나가셨다.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탓도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기괴한 이중인격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침이면 너무나도 자상한 미소로 어머니와 나를 대하다가도 저녁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폭력을 휘두르곤 했던 것이다. 마치 흔한 공포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머릿속에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듯했다. 밤이 되어 미친 듯이 날뛰는 아버지를 피해 쌀쌀한 날씨에도 이웃집 외양간 옆에 있는 곡물창고에 숨어서 어머니와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떠나는 날 가마솥에 감자를 가득 해놓고 가셨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배불리 먹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마솥을 열어보곤 너무나 깊은 마음에 허겁지겁 감자를 입안으로 집어넣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왠지 모를 서름에 목이 메어 눈물이 났다. 감자와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무슨 맛인지도 모를 음식을 한없이 입으로 꾸역꾸역 가져가던 그 모습이 10수년이 지난 아직도 뇌리에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다. 내가 다시 그 폐가를 찾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즈음이었다. 한동안 괜찮다 싶던 아버지의 발광을 피해 허겁지겁 도망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도 모르게 폐가로 가는 오솔길을 밟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구더기를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좀 나아질지도 몰라. 땅거미가 엄습하고 있는 여름하늘 아래로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작은 시골집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푸근한 공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막상 들어간 어스름한 폐가 안에서는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썩은 내가 진동을 하였다. 어디서 먹을 걸 찾아내는지 구더기는 2년 전보다 더욱 번식하고 있었다.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너무나 평화로울 정도로 바닥을 뒹굴거리고 있는 녀석들을 보고 있자니 나는 어쩌면 구더기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왠지 화가 치밀어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콱콱.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구더기들을 마구 밟고 있었다. 순식간에 100여 마리의 구더기가 죽어나갔고 방 안은 구더기들의 체액과 소리 없는 신음으로 가득 차는 듯했다. 끈적끈적한 바닥을 보고 있자니 왠지 입안에 침이 고였다. 꼬르륵. 난데없이 내 뱃속에서는 지금 상황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소리가 들렸다. 나의 이성은 바닥에 널브러진 구더기들의 시체를 보며 너무나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육체는 그들을 원하고 있는 듯했다. 다른 동료들의 시체 옆에서 살겠다고 꿈틀대는 구더기들은 어쩌면 여자의 속살처럼 보이기도 했고 어머니가 버리고 간 감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들짐승이냐. 구더기에게로 달려가 손에 집히는 대로 입안의 구더기를 처맞기 시작했다. 우저, 우저. 고약한 찌린내를 뒤로하고 밥알보다 쫄깃쫄깃한 식감과 은밀한 육비린내가 입안을 가득 채우더니 난데없이 풍겨오는 아찔한 장미향이 나의 손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나의 눈과 코에서는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체액들이 흘러나왔고 그것들이 구더기들의 체액과 뒤섞이고 나의 침과 뒤섞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카오스적인 중독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했다. 우저, 우저. 구더기는 먹어도 먹어도 어디선가 끝이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나는 아주 탐욕스럽게 그것들을 먹어치우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집이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입에서 풍기는 은근한 비린내와 이 사이에 거북하게 끼어있는 이물질은 그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좀 있다가 방문이 열리며 아버지는 아주 자상하신 얼굴로 밥상을 차려오셨고 나도 전에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하였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원에 있는 공장에 취직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좋지 않았다. 아내는 가끔 미치광이처럼 돌변하여 폭력을 일삼는 나를 항상 혐오스럽게 바라보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리고 지금 저녁 어스름이 도시를 뒤덮고 나의 작은 집은 지금 무섭도록 고요한 정적에 사로잡혀 있다. 집에는 나와 11살 난 아이 그리고 내 아내가 있다. 아내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기척도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3일 전 도망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 아내의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때렸기 때문이다. 몇 번을 내리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온 방바닥을 흥건히 적셨던 것으로 짐작컨대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익숙한 냄새가 나의 코를 간지럽힌다. 아득한 장미향이 온 집안에 퍼져 있는 듯하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아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겨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본다. 심한 악취와 함께 온 방 안을 뒤덮고 있는 순백색의 구더기 떼가 나의 시야를 가득 채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입에는 흥건히 침이 고이고 위장은 괴성을 내며 요동친다. 우저, 우저. 어느샌가 나는 아내의 몸과 뒤섞여 서로 맨살을 비비대고 있는 구더기를 미친 듯이 흡입하고 있다. 먹다 보니 아내와 구더기가 분간조차 되지 않는다. 나는 썩어서 분리된 아내의 팔 한 짝을 들고 묘한 장미향을 음미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먹어치우고 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내가 들어온 방문 쪽을 바라본다. 아이. 내 아이가 그곳에 서 있다. 나도 그곳에 서 있었다. 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먹히던 날. 어머니의 싸구려 장미향 화장품 냄새와 함께 내 머릿속의 기억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날. 나는 나의 눈물과 체액이 뒤범벅된 이 세상 최악의 음식을 먹는데 더욱더 열중한다. 마치 그날의 기억을 모조리 먹어서 없애버리기라도 하듯. 두 번째 이야기. 필승.
제가 군 시절 근무한 사단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필승바위 사건인데요. 제가 근무한 부대 근처엔 필승바위라는 큰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선 잘 안 보이고 옆에 공병대대 탄약고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바위인데요. 지금부터 공병대대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느 날 탄약고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필승바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처음엔 근무자들이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고 그냥 무시했대요. 고양이 울음소리가 가끔 아기 울음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그날 근무 들어갔던 근무자들이 모두 들었더랍니다. 다음날 야간 근무 때 또 어김없이 필승바위에서 그 소리가 들려 좀 섬뜩해지고 해서 당직 사관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근무 서는데 자꾸 뭔가 우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고 보고하니 내려가서 내쫓으라고 했대요. 탄약고와 필승바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후임이 확인차 내려갔는데 이놈이 10분이 지나도 안 오더랍니다. 고참이 빡쳐서 확인하러 갔는데 고참도 기절을 하고 말았죠. 다음 근무자가 교대를 하러 갔는데 탄약고 초소에 아무도 없어 즉시 보고를 하고 5분 대기조가 출동했습니다. 당직 사관이 아까 보고받았을 때 들었던 필승바위가 생각나 그쪽부터 수색에 들어갔는데 모두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필승바위 앞에 실종됐던 2명의 근무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그 뒤엔 눈이 하얗게 뒤집힌 산발된 머리의 여자가 입꼬리를 치켜들고 히히 웃으며 죽은 아기를 들고 모유를 먹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부대가 발칵 뒤집히고 당직 사관은 위에서 미친 듯이 깨지고 그 일 뒤로 근무자들이 자꾸 꺼려해서 군종법사님과 직접 가서 확인하니 오래전 배의 아기를 임신했던 처자가 바위에서 투신 자살해 그 자살했던 여자 원혼이 못 떠나고 필승 바위에서 맴돌고 있는 거라 하더군요. 그 뒤로 부대에서 자체제를 지내준 뒤로 더 이상 아기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염새. 태초에 한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과 멀고도 가까운 곳에 늘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항상 높은 곳에서 그 마을을 보며 참으로 멋지구나 하고 감탄에 빠졌다. 마을엔 항상 인심이 넘쳐나. 거의 가게를 지나가면 사과 하나 먹어보시오 하며 사과를 주고 골목을 돌아가면 오늘도 단정하시네요 하며 아낙네들이 안녕을 물어왔다. 언젠가 한번 남자가 길에 넘어져 우는 사내아이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 그 아이의 부모는 고마움을 연심 금치 못하고 손사래를 치며 정중히 거절함에도 굳이 대접하고 싶다며 저녁을 함께했다. 이토록 행복하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남자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하루는 남자가 밭에 나가 이웃의 농사를 거들었다. 이웃 남자와 그의 아내, 성인이 다 된 아들도 함께 일하니 일도 수월하고 서로가 즐거웠다. 이웃 남자가 말하길 곧 우리 딸이 점심을 가져올 테니 당신도 함께 먹자고 했다. 남자는 감사합니다 하며 남은 일을 끝내기 위해 다시 허리를 굽혔다. 허나 시간이 지나도 딸이 오지 않자 이웃 남자는 불안해하며 아들을 시켜 딸을 데려오라 했다. 아들이 순종하여 여동생을 찾으러 가는 찰나 남자가 말하길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여기로 오는 길엔 숲이 우거지니 위험할 테요. 아들분은 마저 아버지를 도와주시오라고 하자 이웃이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했다. 남자는 웃으며 따님은 괜찮을 터이니 안심하십시오 하며 숲으로 들어갔다. 남자가 땅으로 길게 뻗은 나뭇잎들을 제치며 점점 숲 안쪽으로 들어갈 때 땅에 바구니와 여러 음식들이 어지러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는 불사 따님이 해를 당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나아갔다. 바구니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을까? 주위에서 여자의 비명 섞인 숨소리가 언뜻언뜻 귓가를 스쳤다. 남자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는 남자가 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자식이 같은 마을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는 배신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당장 달려가 말하길 당신은 어째서 이웃을 범하는가 하였더니 죄인은 너가 무엇이길래 나를 방해하느냐라고 하며 주위에 떨어진 낫을 주워 들었다. 남자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를 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죄인이 낫으로 위협하자 남자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그 여자를 범할 권리가 없다. 여자를 보내주고 아무 일 없었듯이 돌아가라. 그리하면 나는 널 용서해주겠다. 라고 하자 죄인이 대답하길
내가 여자를 범할 권리가 없다면 내가 날 막아설 권리 또한 없다. 하며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격한 몸싸움이 이어지던 중 죄인이 의도치 않게 남자의 왼쪽 뺨을 낫으로 찢어버렸다. 남자가 뺨을 감싸 쥐고 땅에 엎드리자 죄인이 제기를 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여자 역시 도와줄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부모님이 계신 밭 쪽으로 도망쳤다. 남자는 혼자 어기적 마을로 돌아왔지만 마을의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남자를 도와주지 않고 피하기에 급급했다. 죄악이 시작되자 그것은 곧 끝도 없는 유행병처럼 퍼져나갔다. 소란스러운 골목을 돌아보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돈을 요구했으며 누구는 빵집에서 빵을 훔쳐 달아났다. 남자가 붉게 물든 얼굴 위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사랑했던 이웃들이여 어찌하여 일이 변했는가 하며 슬퍼했다. 다시 걸음을 옮긴 남자는 한 이웃의 집으로 들어갔다. 얼굴이 피범벅이 된 남자를 보자 이웃이 당신 같은 성자가 어찌하여 이런 해를 입었나이까 하며 같이 슬퍼해 주었다. 이웃이 남자를 부축해 자리에 앉히고 사정을 듣자 하니 남자가 말하길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죄악에 물들었어. 서로 양보하던 이들은 물것을 빼앗고 사랑하던 이들은 이웃을 범하고 아껴주던 이들은 다른 이를 해쳤어. 이런 이유로 내가 지금 크나큰 후회를 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이요. 그러니 나의 마지막 이웃 신에게 우대를 받은 인간 노아여 어서 가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게나 라고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이별. 오후 5시 시내의 한 카페에서 특별한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듯 옷을 아름답게 입은 여성과 그와 대조되는 평범한 모습의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건 나다. 남자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듯 다리를 떨며 편히 앉지 못하고 외투주머니에 든 라이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얼마나 지났을까? 너무나 빨리 끝난 대화에 걸맞게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계산대로 향해 계산을 한 후 빠른 걸음으로 카페를 빠져나간다. 카페를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였던 이제는 남인 2명이다. 여자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남자를 붙잡는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매몰차게 뿌리치며 횡단보도를 건넌다. 남자는 담배를 꺼내 문다. 여자는 혼자 남겨져 울다 또 울다. 아직 가까운 남자를 향해 뛰어간다. 미련이 남았다는 듯 그리고 떨리는 손에 있던 담배가 떨어진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른다. 담배 연기 속에 지난 날이 지나간다. 그녀와 노을에 불타는 바다에 갔던 기억. 자기야 바다 진짜 좋다. 바다 많이 와봤어? 응 많이 와봤지. 누구랑? 죽는다 진짜. 그녀와 행복한 술을 마시던 기억. 야 내가 술을 많이 안 마시는데 너랑은 좀 마셔야겠어. 술 마시는 여자 싫어하는데. 이놈 새끼가 누님이 술이 당긴단 말이야. 알았습니다. 누님 많이 드시면 밤이 좋지요. 무슨 소리야? 죽을래? 그녀의 집에서의 첫 키스. 처음 하냐? 완전 못하네. 야 죽을래? 그날과 같은 담배 연기가 내 눈을 맵게 한다. 그 여자의 말투가 잊히지 않는다.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못 잊게 하다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녀는 이별의 날의 옷을 입고 이별의 날의 표정을 하고 이별의 날의 몸이다. 행복하던 시간의 그녀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 그녀가 지금 나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나에게 잊을 수 없던 말투로 내 목을 조이며 나에게 말한다. 같이 죽을래? 5번째 이야기. 우리 이모. 우리 이모는 뭐라 그럴까? 미인이야. 그니까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엄청난 동안이라. 키도 172cm 정도 되고 뒤에서 보면 20대 초반처럼 보여서 나랑 같이 쇼핑 가거나 그럴 때 친구들이 보고 여자친구 새로 바꿨다고 오해도 받고 아무튼 이래저래 재능도 많고 겉으로 봤을 때 모든 아줌마들의 시기의 대상이었지. 그때가 벌써 7, 8년 전이니까 내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어. 우리 집은 좀 이모 집이랑 친한 집이야. 친하다는 게 물론 가족이니까 친하겠지가 아니고 난 처음 유학 왔을 때부터 이모네 집에서 살았거든. 참 잘해주셨어. 이모부랑도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여하튼 그런 착하고 모든 게 완벽해만 보였던 이모한테도 큰 걱정이 있었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았던 거지. 내가 어렸을 땐 그냥 그러려니 했었지만
이모 나이가 35를 넘긴 후엔 배려가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모부한테 툭 까놓고 물어보기로 했어. 나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었고 이모부랑은 가끔 심각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사이였으니까. 그땐 이모부랑 둘이서 맥주 한잔하고 있었을 때였어. 집에서 말이지. 마침 그때 딱 생각이 나서 한잔하다가 물어봤어. 이모부,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뭐? 궁금해. 물어봐.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궁금해서 그래. 이모부 애기 안 가져? 이제 이모 나이도 있고 그런데 더 늦으면 힘든 거 아니야? 말없이 왜 슬픈 그런 미소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난 혹시 이모가 문제가 아닌 이모부가 문제인가 싶어서. 이모부, 혹시 진짜 문제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실수한 거야? 아니야 임마 그런 게 아니고. 차마 말을 못하고 계속 입에서 무슨 말을 할까 말까 하던 우리 이모부는 내 성화에 못 이겨서 말해주더라고. 우리 가족은 기독교 집안이야. 뭐 기독교가 어떻다 이렇다 말이 많지만 우리 집 할아버지 목사님, 할머님 장로님, 작은 삼촌 목사님 대충 이래. 우리 이모도 당연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야. 그런 이모가 임신이라는 벽에 부딪혀 몇 년 전부터 기도하셨대. 애를 가지게 해달라고. 그게 몇 년 동안 노력해도 잘 안 돼서 상심이 컸나봐. 우리 엄마 쪽 가족이 6이야. 이모 빼놓고 나머지 가족들 다 애 둘셋씩 있는데 이모만 없어서 슬프고 힘들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나한테도 아들처럼 아껴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원하던 애가 생기지 않아서 실망하고 하루하루가 힘들었었대. 그렇게 사이좋던 이모부하고도 슬슬 냉랭해지기 시작했고 이모부가 그러더라고. 사람이 무언가에 심하게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러면 무서워진다고. 그러면서 너 기억 안 나?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 네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이모부네 집에 데려다 드린 일. 우리 이모가 4년 전에 정말 죽을 만큼 아팠던 일이 있었어. 그니까 정말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데려가라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집에 서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침대에서 2주 정도 생활하면서 살았던 적. 이모부 말로는 이모가 너무 애기가 가지고 싶어서 자기 기도가 모자란 줄 알고 교회란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서 고민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기도원 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고 처음엔 이모부가 저러다 말겠지 이랬지만 갈수록 이모가 집착하던 모습에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착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이 무언가에 심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무섭대. 이모가 무서웠대. 자다가도 소리 지르면서 깨고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몸에도 영향이 오기 시작한 거야. 원래 마른 몸인데 몸무게가 42kg까지 빠져서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 매일 누워있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지. 밥 먹으면 다 토하고 물도 못 마시고 윙거만 맞은 거야. 난 단순히 몸이 약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었어. 그러던 와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시간 좀 내라고 그래서 내 차 끌고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삼촌 엄마까지 다 내 차에 태워서 이모네 집으로 간 적이 있었어. 내가 운전해서 기억하거든. 그때까지도 난 몰랐었어. 난 태워다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거든. 이모부 말로는 내가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갔을 때 이모부네 집 앞에 집을 가릴 만큼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 앞에서 할머님이 나무 쪽으로 걸어가셔서 나무에 손을 얹으시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대.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몰랐지만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길래 그냥 옆에서 기도 끝날 때 모시고 들어가려고 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한 손은 나무에 대신 상태로 계속 기도하시다가 구토를 하시더래. 막 뭔가를 토하시는 건 아니지만 계속 오구에 길어졌대. 하지만 기도를 멈추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더니 기도 끝나시고 집으로 재빨리 들어가시는 걸 이모부가 따라 들어갔대. 집안에는 이미 할아버지와 작은 삼촌이랑 우리 엄마가 이모방 안 침대 앞에서 세 분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이모부가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모를 보고 이모부는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대. 이모가 두 눈을 부릅뜬 채로 흰자만 보이면서 킥킥 이러면서 웃고 있더래. 온몸에 소름 끼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멍하니 이모부는 앉아있다가 우리 엄마 손에 이끌려서 방에서 나오고 방에서 몇 시간 동안 할아버지랑 작은 삼촌이랑 기도하시는 소리만 나더래.
지금은 아기 갖는 거 포기하고 이모도 건강하고 이모부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지만 그 당시 일은 이모는 기억 못하니까 나한테도 티내지 말라고 하더라고. 난 알았다고 했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우리 누나한테도 여태 말한 적 없었어.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혼자 마루에서 TV 보고 계셔서 넌 짓이 물어봤지. 엄마 이모 그때 그랬다는데 안 무서웠어? 어이구 조서방이 너한테 말해줬니? 무서웠지. 엄마도 할아버지도 작은 삼촌도. 그래도 내 사랑하는 동생인데 무서운 게 먼저니. 다 끝나고 나서 이모는 쓰러지듯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 그리고는 기억이 없고. 정말 그게 귀신이 이모의 맘이 약해졌을 때를 틈타 빙이 된 건지 아니면 이모가 너무 아기에 집착을 해서 그랬던지 그 당시에 이모를 방 안에서 못 봐서 모르겠지만 엄마 말로는 귀신층 마귀라는 건 사람 마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를 틈타 역사한다고. 사람 마음은 약해지기 참 쉬운데 말이지. 그렇지.